2000 미국의 우주항공업체인 스페이스X에서 인류 최초로 민간 우주선을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크루 드래건이라 불리는 이 우주선은 당시 중국의 상공 422km에서 궤도를 돌고 있던 ISS에 도킹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더 이상 국가적 차원에서 우주왕복선을 운영하지 않겠다였고 본격적인 민간 부문 우주여행 시대가 개막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존에 미국이 보유하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이외에도 전세계 최초 우주군을 창설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전세계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속도가 예상외로 훨씬 가속화되고 있기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우주를 장악하겠다는 의지이죠. 미국은 이로 인해 기존의 우주강국 러시아 그리고 떠오르는 우주신의 중국을 기선제압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던 기존의 질서체계에 직접 대항하며 각종 금융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또한 폭발적인 군사력 증진을 위해 태평양 연안에서 미군의 사각지대에 끼어들여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이들은 우주 산업에서 역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미국의 압도적 기술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전세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활용 가능한 로켓입니다. 우주선을 발사시킬 때에는 막대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선체가 지구를 벗어나기 시작하여 궤도에 진입할 때에는 이 무겁고 부피가 큰 추진체는 방해만 될 뿐인데요. 그래서 모든 우주선은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 이 추진체를 분리하여 지구로 되돌려 보내죠. 그리고 이 추진체는 우주선을 쏘아올린 국가가 다시 회수해 가는데 이것은 주로 바다에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회수된다 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인 로켓이 고작 고물깡통으로 전락하는 이런 결과는 아무리 돈이 많은 미국에게도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현실적 한계는 나사로도 하여금 우주 개발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혁신을 일으킨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는 다 쓴 로켓을 깔끔하게 회수하여 재사용하자 라는 기존의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실현시켰습니다. 이제 나사가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데 드는 비용의 10%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우주선을 쏘아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미국의 스페이스X만 독자적으로 성공시킨 기술이기에 미국의 꽁무니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중국에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에서는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였는데요. 테스트를 위해 무인으로 진행된 이 우주선은 이후 지구로 재송환되는 것에도 성공하여 한동안 중국의 매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꺾고 우주 패권을 차지하는 날도 머지않았다며 기세등등하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선이 우주로 쏘아 올려지는 데 사용된 장추 노비 로켓의 핵심 코어 부스터 부분이 중국의 통제권을 벗어난 후 한동안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다 아프리카의 대서양 서안 인근에 흩뿌려졌다고 합니다. 약 16.7톤에 이르는 이 로켓 부스터는 최소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범위에 그 잔해를 퍼뜨리며 지구의 우주 환경과 해상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세계인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그저 중국은 중국의 발전을 질투하는 국가의 방해 공작에 관심이 없다. 오직 중화민족의 번영을 위해 모든 사명을 다할 것이다. 라며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구 생태계의 파괴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라 콧방귀를 꼈죠. 사실 중국이 세계의 환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97년 요트를 통해 태평양을 횡단 중이던 미국인 찰스 무어는 LA에서 하와이로 가던 중 이상한 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 섬은 전 세계의 어떤 지도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때 최초로 발견되어 이후 GPGP라고 불리기 시작한 이 섬은 태평양 위에 거대한 쓰레기지대, 무게만 8만 톤의 쓰레기들이 밀집되어 있는 쓰레기 섬이었죠. 이곳은 대한민국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무려 155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경악스러운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3년간 조사한 결과 이 쓰레기 섬들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플라스틱 쓰레기였는데요. 이 쓰레기의 일부를 수거하여 부착된 라벨을 살펴보니 30%가 중국, 30%가 일본산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로 인해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바다에 흘러가 이곳까지 떠밀려갔다 분석됐지만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중국산 쓰레기는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전 세계에 알리던 쓰레기 배출량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기 때문이죠. 결국 중국은 그동안 배출해내던 쓰레기 양으로도 세계 각국에게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뒤로 몰래 버리던 쓰레기도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몇몇 글로벌 스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영국의 배우 주디 덴치는 이 섬의 여왕이 되겠다 하였고 미국 프로레슬러인 존 시나는 국방부 장관이 되겠다 하였죠. 이외에도 크리스 햄스워스, 마크 러팔로 등 수많은 셀럽들이 이 섬의 국민이 되겠다 나서며 이 섬을 정식 국가로 만드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식 국가로 만든 다음 국제연합 유엔에 가입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실현된다면 유엔법에 따라 주변 국가들이 쓰레기 섬을 치워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죠. 국경, 정부, 국민, 교섭권이라는 정식 국가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그물에 목이 감긴 바다사자와 플라스틱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가 그려져 있는 화폐가 만들어졌으며 여권과 국기도 만들어졌고 현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을 모집 중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개발해냈다는데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세포공장연구센터의 김희식, 이용재 박사팀은 유전자 형질 전환을 통해 플라스틱 분해 요소를 만들어내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플랑크톤이 음료수 페트병을 인체에 무해할 정도로 완전 분해하는 것 또한 관찰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 연구 성과가 인류의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녹색 미세조류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된 플라스틱 쓰레기 섬과 마찬가지로 현재 지구의 바다에는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낸 플라스틱조차 아직 썩지 않았다 할 정도로 플라스틱은 지구 환경에게 있어 재앙 그 자체인데요. 바다에 서식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이 플라스틱들을 먹이로 착각하여 먹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때는 플라스틱이 코에 끼어 고통받는 거북이를 구출하는 영상이 인터넷 곳곳에 퍼지며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깨우기도 했죠. 심지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들은 해양생물에 의해 섭취된 후 그 해양생물을 또다시 인간이 먹게 됨으로써 결국 인간은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스스로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때마침 한국에서 이번 연구 성과가 발표된 것이죠. 이것은 녹색 미세조류이기 때문에 환경에 매우 유익하며 해양생물들에게도 전혀 무해한 상태로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마이크로바이얼 셀 팩토리즈에도 게시되어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인데요. 현재 전 세계는 C19의 여파로 인해 쓰레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외부 활동을 꺼리면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배달 음식은 대부분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버려지고 있죠. 유가가 떨어져 플라스틱을 만드는 비용은 저렴해졌는데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하던 국가들의 수요는 급감하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요 국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의 연구 성과가 발표된 것이고 이전이라면 큰 경각심이 없어 그저 연구 단계에 머물렀겠지만 C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닥뜨린 이 연구는 높은 관심을 끌게 되었고 잘하면 상용화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폐수를 태평양에 배출하기 위해 끊임없는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실수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고발하며 견제하고 있고 깨어있는 세계의 몇몇 국가들도 일본의 실태를 지속 보도하며 일본이 자국의 방사능으로 태평양과 인근 모든 국가들의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고 있죠. 그리고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양희만 박사가 이끄는 팀에서는 세슘 제거용 꽃 모양 티타늄 페루시아나이드 나노흡착제라는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시설에서 사고가 나거나 원전을 해체하면 발생하는 대량의 방사성 폐수, 강산성의 제염 공정 폐액을 처리하는 데 활용되는데요. 기존에 사용되던 제품들보다 1만 배 빠르고 99.1%의 필터 효율을 보여 사실상 현존 최강의 흡착제가 개발됐다는 평가를 받았죠.
게다가 이것은 최근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시도 중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정조준한 것이나 다름없어 이 소식을 들은 일본에서는 역시 저 국가의 성장 동력은 반일밖에 없구나 라는 황당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방사성 폐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세계 모두가 납득할 수준으로 처리를 진행한 뒤 방출해야 하기에 현존 최고 기술력인 한국의 기술을 빌릴 수밖에 없어 자존심 상하지만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위험성을 일찍이 깨달아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녔던 원자력 발전도 과감히 포기, 지금도 꾸준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탈원전을 진행 중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다른 수많은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은 현저히 적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고 재활용 정책은 가장 우수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막상 지구에 민폐를 끼치는 국가들의 뒤처리 역시 한국이 해결할 것으로 보이니 참 이상한 현상이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